Recording in progress.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든 문법 건물에서 위에 4개층 문장층, 어절층, 단어층, 형태소층은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용언에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건너뛰었었어. 그거 빼놓고는 일단 다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사동, 피동 표현에 대해서 문법 표현, 사동 표현, 높임 표현, 그 다음에 시간 표현, 부정 표현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간이 좀 적게 남아가지고 높임 표현을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높임 표현을 잠깐만 봅시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가져오면 돼. 너만 가져. 쟤는 자, 페이지 넘겨보면 페이지 18페이지에 높임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객체 높임이 제일 쉬워. 문장 속에 목적어와 부서, 누구를과 누구에게를 높일 때 객체 높임의 실현 방법은 조사, 에게 대신에 깨를 쓰고 선어말 어미로서는 실현하지 못하고요. 그 외 특서의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들였죠, 뱀. 들이다, 엿듣다, 뵙다, 모시다 쓰였으면 다 객체 높임입니다. 제일 쉽습니다. 자, 주체 높임이 그 다음 쉬운 부분인데 주어, 누가에 해당하는 가 대신에 깨서라는 조사를 쓰고 선어말 어미 시가 있고요. 특수 어휘들도 있습니다. 이 주체 높임에서 어려운 부분은 딴 게 아니라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을 구분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직접 높임에 쓰이는 용언과 간접 높임에 쓰이는 용언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럴 때 직접 높임은 높여야 될 누가에 해당하는 게 한 명만 있을 때입니다. 근데 간접 높임은 서술어에 대해서 누가 직접 높여야 될 사람도 있지만 그의 소유물이나 신체 부위, 생각, 말씀 이런 것들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이럴 때가 간접 높임이고 간접 높임일 때가 있으시다나 없으시다, 아프시다 라는 말 쓰고요. 쓰고 직접 높임에서는 좀 어떤 걸 써요? 지금 보니까 특수어휘 같은 거 쓰죠. 계시다, 있다 대신에 편찮으시다 이런 걸 구분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높임이냐 간접 높임이냐를 구분할 줄 알면 되는데 그거를 여기 사례를 통해서 얘기했었으니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더 하진 않을게요. 주체 높임과 관련해서 압존법이 있습니다. 주체 높임을 억제하는 거죠. 나의 입장에선 둘 다 높여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높이고 주체도 높여야 되지만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체가 낮을 때 이 사람을 주체 높임을 실현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말하는 거고 이거는 제한된 상황, 군대나 가족 등의 관계에서만 압존법을 실현하고요. 일반적인 공적인 사회생활에서는 다 높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상대 높임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죠. 이미 종결어미 때 배웠습니다. 얘는 조사로도 선어말 어미로도 특수 어휘로도 실현되지 않고 종결 어미로만 실현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 말로 하죠. 해체와 해요체의 지군과 아요, 어요, 지요, 군요 두루 높이고 안 적어도 됩니다. 두루 낮추는 겁니다. 이미 필기한 데 있어요. 저기 종결함이. 격식체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그래서 아주 높임, 아주 낮춤, 보통 높임, 보통 낮춤. 하십시오체는 스시, 읍 들어가면 종결함이에 하십시오체고요. 하오체는 오소구려, 하계체는 개, 세, 네, 가, 구먼, 가나.
자, 헤라체는 다, 자라, 구나냐, 냐, 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잠깐만. 자, 그래서 높임법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하는 건데 이 뒷부분은 이게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이 있는데 이걸 굳이 설명을 할까 말까. 자, 명령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눈앞에 두고 명령할 때 우리 직접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때 명령형 어미 아라와 어라를 씁니다. 아라, 어라. 간접 명령은요. 직접 눈앞에 두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통해 다수에게 서면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명령. 피켓 구호 같은 데 써가지고 하는 명령. 이런 거 우리가 간접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아라, 어라가 아니라 그냥 라만 써요. 그때 발음이 불편하면 을을 매개몽으로 집어넣습니다. 은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 끝. 잠깐만. 자, 이렇게 되고. 그럼 봐봐. 이게 시험지 서술형 문제가 딱 나왔다 치자. 쓰라를 써야 될까? 써라를 써야 될까? 써라는 쓰다에 어라가 붙은 겁니다. 직접 명령. 어미. 얘는 간접 명령의 어미 라만 붙은 거죠. 쓰라는. 그럼 이거는 시험지에 불특정 다수에게 서면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간접 명령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라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써라라고 쓰면 틀려요. 이해됐죠, 선생님?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봐봐. 인용절인데 얘는 라고라고 해서 직접 인용이 쓰였습니다. 얘는 그냥 고여서 간접 인용이 쓰였죠. 따옴표가 없으면 간접 인용. 여기는 라고니까 직접 인용. 따옴표 있지. 직접 인용에선 직접 명령을 써야겠지. 명령을 쓴다면. 간접 인용에선 똑같은 명령이라도 간접 명령을 써야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따옴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직접 선생님이 우리한테 명령한 거죠. 눈앞에 두고. 그건 직접 명령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되다라는 말에 어라가 붙어서 되어라라고 써야 되는 거고요. 여기 간접 명령은 이해됐는지 무슨 얘기인지 직접 저기 한 게 아니라 간접 명령이니까 간접 인용해서 간접 명령을 사용해서 되다에 그냥 라가 붙는 되라고 하죠. 얘가 틀립니다. 납득되니? 네, 오케이. 음. 자, 간접 인용이 쓸 때 아니다라는 말이나 체언에 이다라는 말에 고가 붙을 때는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다의 다를 라로 바꾸고요. 이다의 다를 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라고 직접 인용도사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쓸게. 그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발표했다.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그는 범인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이때 라고가 직접 인용에서는 라고가 조사고요. 간접 인용 여기 고가 조사입니다. 아니라고 해서 요 라는 아니다의 다 대신에 라로 바꿔서 쓸 뿐입니다. 이다 이라고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렇게 쓴다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오기 쉽진 않아. 자, 그다음에 시간 표현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 표현은 시간 표현과 부정 표현까지 먼저 나가고 사동 피동을 나중에 해보죠. 알겠죠? 자, 시간 표현 갑시다. 자, 시간 표현은
시제와 동작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둘은 다른 거란 얘기예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는 시제라고 얘기하고 동작상은 영어에서 진행형, 완료형 이런 거 얘기할 때 진행상과 완료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봐봐.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 진행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고요. 현재 진행도 있고 현재 완료도 있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보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게. 시험 문제에서 시간 표현을 물어보면 시간 표현을 물어보면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됩니다. 잘 따져봐봐. 시험 문제에서 시제를 물어보면 상은 따질 필요 없이 과거, 현재, 미래만 따지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무관한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시제를 먼저 보죠. 시제를 알기 위해서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핵심 개념으로서 사건시와 발화시 두 가지를 다 알아요. 사건시는 사건이 발생한 때를 얘기를 하고요. 발화시는 말하는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사건이 발생한 때라고 하는 사건시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무조건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가 있어야지만 사건시가 존재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건시면 사건이 발생한 때잖아. 발생한 사건이 존재해야 되잖아. 서술어가 없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가 학교에 무슨 사건인데? 그가 밥을 그치? 사건이 발생하지 않잖아. 사건 발생과 연관되는 건 무조건 서술어입니다. 어?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더 가보죠. 지금 윤수연이랑 이정진은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아은이는 오늘 일정 있었다고. 자, 봅니다. 그래, 서술어가 세 개라면 발생한 사건도 세 개란 얘기야.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 가보죠. 자, 시제를 표현하는 요소를 설명하기 전에 절대시생각 좋아. 시제를 설명하는 요소는 자, 선어말음이 있습니다. 어떠, 은는 겠니, 시옵사. 선어말음을 통해서 일단 시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얘기했었던 겁니다. 어과 얘 이거 잘못 썼어. at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ot이에요. 그러니까 at이나 ot이 있으면 아이, 진짜 얘는 어떻게 쓴 거야? at이나 ot이 있습니다. 단절을 강조할 때 쓰는 그 외에는 쓰면 문법에 어긋나는 어떠, 은는, 겟닛이 없어. 은는은 동사만 결합한다고 했었어요. get은 추측이나 의지, 가능도 나타냅니다. 선어말 어미라는 거예요. 뒤에 어말어미 반드시 와야 됩니다. 또, 또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 을던 있어요. 얘 다음에는 체언을 띄어써서 체언을 꾸미는 말을 만들어주는 은는, 을던 동사. 얘는 다 쓸 수 있습니다. 형용사에는 얘는 못 써요. 그때 동사에 은는, 을던이 붙으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형용사에 붙으면 순차적으로 현재, 미래, 과거. 미래랑 과거 여기 나오는 을 더는 미래랑 과거라는 거 우리가 쉽게 잡힙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돼요. 가끔 은이 동사랑 쓸 때 과거가 아니라 현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이라고 쓸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운동장에 남았다는 게 현재인 것 같잖아. 느낌이. 그지? 그런데 만약에 어제라는 말을 넣어서 과거를 확실하게 해봅시다. 어제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자연스럽죠? 네, 어제 운동장에 남는 아이들. 이런 어떻게 돼요? 어색하죠? 는을 못 쓰죠? 는은 어제랑 관련돼서 쓸 수 없습니다. 남은은요. 어제랑 관련돼서 쓰죠. 그래서 은이 동사와 결합될 때, 동사 결합될 때 현재를 나타내는 건 는입니다. 는. 그리고 여기 은는은 여기 나왔던 여기 은는과는 다른 말이에요. 알아주시고. 야, 내가 그 2400제 문제 숙제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 그거 꼭 좀 풀어줘야 돼, 이제. 지금 나가는 족족 풀어줘야 돼. 그래야 복습이 돼. 더 가볼게. 자, 시간부사가 또한 뭘 나타낸다? 시제를 나타낸다. 내일. 우리는 소풍 간다해서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언한 어미인데도 불구하고 내일이라는 시간부사 때문에 미래 시제를 나타냅니다. 봅시다. 그는 어제 도착했겠지. 하였겠지에서 여시 과거 시제 선언 발음입니다. get은 미래가 아니에요. get은 미래가 없이 그냥 추측에 대한 기능만 합니다. 내일쯤 도착하겠지 때 get은요. 미래와 함께 추측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 게시스에 따라서 무조건 미래의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제를 표현하는 요소는 크게 몇 가지다. 선어말 어미, 관형사연 전성어미, 그리고 시간부사 이런 것들이에요. 네, 시제와 관련돼서 조금 더 가죠. 시제 종류에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가 있습니다. 자, 절대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수직선을 딱 그어놓고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다운표 쳐가지고 가운데 선을 그어서 이 말을 지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문장 속에 서술어가 있잖아. 그 서술어를 기준으로 그러면 그 사건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문장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문장 속의 사건이 발화시보다 먼저 일어났냐 동시에 일어나고 있냐 아직 사건이 안 벌어졌느냐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가 결정되는데 항상 기준은 뭐다? 이 문장을 지금 말하고 있다가 기준이야. 지금 말하는 지금이 기준이다. 무슨 얘기냐? 예를 볼게. 철수가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지금 막 끝냈다라는 문장이 있어. 이거를 절대 시제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말을 언제 한다고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이 기준입니다. 말하는 게. 근데 사건이 뭐였습니까? 일단 끝낸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기 전에 끝낸 거죠? 이전에 끝낸 거죠? 그래서 얘는 과거입니다. 납득되지? 숙제를 내준 것도 숙제를 내준 사건도 언제 내준 거예요? 말할 때 아니가 말하기 전에 내준 거죠. 이것 내준 것도 과거죠. 이해됐니? 요게 절대 시제로 올 때 내준이든 끝낸 것이든 다 뭐예요? 다 과거입니다. 납득되지? 그런 식으로 볼게. 철수는 오늘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내일 끝낼 것이다. 확인해 볼게. 그걸 지금 말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지금 말할 때 숙제를 끝낸 사건은 지금 말하지만 지금 말하는 시점에서 내일 이뤄지는 거잖아. 아직 끝낸 사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되고요. 내준 건 어떻게 돼요? 말하기 전에 내줬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과거입니다. 납득되죠? 다 그거예요. 철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했다. 지금 말합니다. 운동한 거 언제요? 말하기 전에 했죠? 과거. 음악을 듣는 것도 운동할 때 한 거니까
말하기 전에 한 겁니다. 이것도 과거죠. 이런 것들이 절대 시제예요. 발화시 기준으로. 자, 상대 시제는 뭐냐? 사건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말할 때를 따지지 않아. 자, 서술어를 그러니까 이게 사건 시를 기준으로 다른 사건이 언제 벌어졌느냐. 사건 시끼리 비교해가지고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를 따지는 건데 그러려면 사건이 최소한 둘 이상 벌어져야 됩니다. 납득돼요? 어떤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사건이라는 것이 서술어라 했잖아.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견문장에서나 나타납니다. 서술어가 두 개여야 됩니다. 문장 전체의 서술어를 기준 사건시로 봐요. 봅시다. 절대 시제가 아니라 이걸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 자, 숙제를 끝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나 현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건이 지금 두 가지예요. 숙제를 끝낸 사건과 숙제를 내준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 시제는요. 맨 끝에 붙는 문장 전체 서술어 끝냈다는 사건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 시제에서 얘는 기준이 되는 것에는 시제가 없어요. 기준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끝낸 사건을 기준으로 숙제를 내준 건 먼저 내줬죠? 과거죠. 그쵸? 끝낸 거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숙제를 내준 건 먼저 일어난 사건이니까 과거가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이해됐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죠. 숙제를 내준 걸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그걸 대해서 끝낸 사건은 나중에 일어나죠? 미래가 되죠. 굳이 따지자면. 하지만 전체 사건 시, 기준이 되는 사건 시는 문장 전체의 서술어를 잡는다. 예를 기준으로. 자, 여기도 갑니다. 끝내는 사건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과거예요. 운동을 한 사건 기준으로 음악을 듣는 건 동시에 일어났죠? 현재입니다. 그래서 납득되지? 이런 것들 이해해 주시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돼. 동작상 들어갑니다. 진행상과 완료상. 얘네들은 보조용언을 통해 실현되는데 아까 시제는 서남말 어미, 관형사연 전성어미, 그리고 시간부사였지. 이번에 동작상은 보조용언인데 그때 보조용언은 진행상 똑같이 있다라는 보조용언인데 뭐뭐 고 있다와 아어 있다가 다릅니다. 상태가 지속되는 것 때문에 마치 진행상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얘가 진행상인 것 같기도 한데 완료예요 얘는. 좀만 더 가볼게. 뭐뭐 고 있다는 뭐뭐 하는 중이다로 쓰고 뭐뭐 아어 가다도 진행상. 아어 버리다. 아어 놓다. 자 봅시다. 꽃이 피고 있다와 꽃이 피어 있다 했습니다. 이게 시제가 언젠지는 따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만 따집니다. 피고 있다는 자 피어 있다랑 비교해 보면 피어 있다도 진행상 같거든요 느낌이. 그게 아니라 피는 꽃이 꽃이 피는 게 이거잖아. 이 꽃이 피는 요게 아직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피고 있다고. 피어 있다는 다 펴서 그 동작은 끝났고 그 상태로 있는 거야. 상태 지속되는 거. 그게 피어 있다. 그래서 이게 완료라는 겁니다. 자, 의자에 앉고 있다와 의자에 앉아 있다는 다르죠. 의자에 앉아 있다는 피어 있다랑 마찬가지로 완료입니다. 그 앉아 있는 또 상태 지속되는 걸 얘기하지. 앉고 있다는 앉는 동작에서 이렇게 하지. 벌 받는 무릎 꿇는 앉는 자세로 가는. 봅시다. 네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어서 편해. 그럴 때 고 있다의 경우는 진행이라고 보는 것보다 문맥적으로 보면 상태의 지속으로 보는 게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기대는 건 이거니까. 이건 아니. 이렇게 얘기하기 문맥적으로 너무 어색합니다. 왜냐면 편하려면.
문맥에 따라 표현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진행상은 중의성을 띨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다. 매는 게 이렇게 매는 게 아닐 건데요. 넥타이를 매는 건 이거 아닌가요? 매다? 아, 나 진짜. 얘 어떡하지? 서강대에서 빨리 그만두게 해야 되겠네. 자, 매다. 어이의 매다는 어깨에 이렇게 매는 멜빵 이런 것들을 이거는 매듭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디를 만드는 거. 그죠? 어이의 매다가 아니라 아이의 매다를 써야 됩니다. 실제로 어이의 매다는 이거죠. 이런 거. 네, 그 정도입니다. 아, 언니 왜 이래, 진짜. 자, 메고 있었다 할 때 거울을 보면서 메고 있는 동작을 진행하는 진행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미 매는 동작은 완료가 된 이후 상태가 지속되는 걸 수도 있죠. 비슷한 겁니다. 그는 노란 양말을 신고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의적이죠. 양말을 신고 있다.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시간표현과 시제를 구분하는 건 좀 다른 말이라는 거 그냥 그 얘기고요. 자, 이제 부정 표현으로 갑시다. 부정 표현은 의미상으로는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말다 부정문이 있고요. 길이상으로는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이 있습니다. 자, 의미상으로 구분하는 거. 안 부정문은 단순 부정과 의지 부정이 있습니다. 단순 부정은 상태 부정이요.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요. 오지 않는다든 비가 안 온다든 어쨌든 안 부정은 그렇게 상태나 단순 부정. 바람이 불지 않는다 이런 것들. 의지 부정은 이런 거요. 나는 100m를 10초에 안 달린다 이런 거. 이런 거.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 내지는 상황의 불가능을 나타내는데요. 나는 100m를 10초에 못 달린다. 이거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못 부정문 쓰는 거지. 어렵지 않아? 못 부정문은 원래는 형용사에 쓰지 않습니다. 형용사나 운동장이 못 넓다. 운동장이 넓지 못하다. 보통 안 써요. 안 넓다나 넓지 않다는 씁니다. 이거 왜 X라고 쳤지? 얘 자꾸 왜 이렇게 자꾸 빈틈이 나타나지? 그런데 기대가 됐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실망감을 나타낼 땐 형용사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생각보다 운동장이 넓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녀는 못 예쁘다. 이상하잖아. 아, 기대와 달리 그만할게. 자, 말다부정문은 명령과 청유문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바람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하기는 해요. 어떨 때냐면 간접인용에서 이런 거. 그 사람들이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 그럴 때도 쓰기는 합니다. 말다를. 근데 명령과 청유문에서 주로 쓰고요. 뭐뭐지 말다에 아가 붙거나 뭐뭐지 말다에 아라가 붙을 수 있습니다. 명령. 이렇게 붙을 때 둘 다 가능합니다. 말아도 되고 마도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얘네를 못 하겠어요. 지금은 둘 다 허용합니다. 말하라
되고 말아도 됩니다. 리을을 탈락시켜도 돼요. 긴 부정문의 형태로만 씁니다. 뭐뭐치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 이렇게. 떠들지 말아라. 떠들지 마라. 이렇게. 자, 말다 부정문, 명령문과 창용문에서 쓴다는 거. 자, 그다음 길이별로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입니다. 짧은 부정문은 부정부사를 사용해요. 부사를 사용합니다. 아니, 줄이면 준말 안을 주로 많이 쓰죠. 띄고 서술어. 못, 띄고 서술어 씁니다. 긴 부정문은 보조용어를 가지고 왔었어요. 아니하다와 못하다. 글자 개수를 보세요. 아니하다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부정부사는 두 개죠? 이게 길고 이게 짧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하다. 글자 세 개죠? 기본적으로. 얘는 한 글자잖아요. 얘가 길다는 겁니다. 뭐뭐지 않냐다, 않다. 줄임말. 얻지 못하다. 하다는 긴 부정문으로만 사용한다. 하다가 붙는 용언. 공부하다 이런 것들이 있지. 어? 이런 것들은 안 공부하다는 좀 어색해요. 철수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철수가 열심히 공부 안 한다. 공부하다를 떼어내고 분리시킨다면 그 안 사이에다가 안을 쓰는 거죠. 이렇게도 씁니다. 자, 부정표현. 있다의 부정표현은 없다. 이다의 부정표현 아니다. 반이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있다의 부정표현 있지 않다. 안 부정문. 이다는 아니다도 되지만 없다의 부정표현은 없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근데 그걸 반이어로 이렇게 퉁쳐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능에서 배우는 문법에서 부정표현은요. 보조용언이나 부정부사를 사용하는 표현법을 주로 다루지 반대말을 가진 것을 가지고 부정표현을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다의 부정은 아니다는 분명한 거고요. 있다의 부정표현은 있지 않다. 없다의 부정표현 없지 않다. 이게 훨씬 더 올바른 부정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때 없지 않다를 있다라고 바꿨을 수도 있다는 것뿐이야. 예를 든다면 자, 부정표현은 중의성을 갖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해져요. 자, 철수가 영희를 때리지 않았다는 얘는 지금 중의성이 해소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낫을 철수를 낫에 강조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영희를 때리기는 했는데 영희를 때린 건 철수가 아니다 이 뜻. 영희를 때린 사건이 벌어지긴 했어. 얘를 부정하게 되면. 근데 때린 사람이 철수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고. 두 번째, 영희를 부정한다고 칩시다. 철수가 때리는 행위를 했어. 근데 영희가 아닌 다른 애를 때렸어. 이해되니?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영어 해석이 달라지잖아. 철수가 영희를 때린 건 아니야. 밀쳤어. 이해됐니? 세 가지 종류의 해석이 다 가능해. 이해됐죠? 해소하는 방법은 보조사, 은는을 사용합니다. 철수는 영희를 때리지 않았다. 철수가 영희는 때리지 않았다. 철수가 영희를 때리지는 않았다. 납득되니? 여러분 얘네들 이거 보조사인 는이 쓰였던 쓰인 얘네 문장들은 중의성이 해소된 문장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번의 뜻을 쓸 거면 영희를 때린 건 철수가 아니다. 영희를 때린 건 철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풀어내면 중의성은 해소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전체 부정이나 부분 부정이냐에 따라 중의성이 나타납니다.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 부분 부정. 일부는 오고 일부 안 오고. 모두 다 오지 않았다.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뜻도 되고. 중의성에서 친구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부분 부정이죠. 친구들은 다 오지 않았다. 전체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서 써도 돼요. 친구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 전체 부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문법 표현에 해당이 되고요. 사동, 피동 표현이 3페이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사동, 피동이 좀 어려워요. 우리 그래도 1학년 때 했었잖아. 그치? 내신에서. 그걸 좀 기억하고 따라와 주면 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꼭 만나는데 우리 월요일 날 보충해도 괜찮겠어? 2월 3일 월요일 오후 1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수업 빠졌잖아. 보충 안 하고 그냥 수업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보충을 하는 게 그나마 진도 좀 나가고 문법 끝내주는데 2월 안에 끝내주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아. 얘들아 잘 들어라. 어. 저 영상 봐주세요. 근데 배드민턴 치러 가요. 그날 그 시간 되는 친구들 나 그냥 줌으로 수업할 거야. 그래서 집에서 줌으로 들어. 월요일 1시에 2월 3일 월요일 1시에 국어 보충 1시간 반 정도 보충하겠습니다. 1시에서 2시 반까지. 영상도 물론 찍을 테니까 녹화할 테니까 다른 일정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봐도 되는데 다들 알겠지만 영상 보는 것보단 직접 실시간으로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야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름 선생님 신경 써서 하는 거니까 2월 3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국어 보충. 줌으로 줌 빼주죠. 학원에 오지 마세요. 와서 문 열어달라면 안 돼. 그리고 시간이 안 되는 학생은 추후에 만약 잠깐만 5분만 쉬었다 하지 안 되겠다. 힘들다. 엄마 깜짝이야. 자, 사동피동 표현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단어 자체가 사동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에서 사역동사 같은 거거든. 시키다. 피동은 수동, 당하다야. 그럼 영어식으로 생각해봐. 영어식으로. 수동 표현은 영어에서 목적어를 가진 3형식 이상의 문장을 가지고 만들지.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삼아서 be 플러스 pp로 만들잖아. 수동태를. 국어도 비슷해. 국어도 원래 문장을 가지고 피동 표현을 만들려면 피동 표현이나 수동 표현이랑 같은 말이거든. 근데 영어랑 구별해서 피동 표현이라는 말을 써. 피동 표현을 만들려면 원래 문장이 목적어가 있어야 돼. 원래 문장에. 그래서 피동 표현에는 피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보통은 없어. 영어도 그렇잖아. 수동태에는 목적어가 없잖아.
수동태 쓰인 표현에는. 그런 것처럼 국어에서도 피동 표현은 목적어가 없어. 사동 표현, 사역동사 생각해봐. 영어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 국어도 마찬가지야. 시키다, 뭔가를 시키는가? 누구에게 뭐 하라고 무엇을 시키는 거라고. 무엇을 시키는 거니까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 사동 표현은 일반적으로. 피동 표현은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잘 생각해 보자. 단어 그 자체가 시키다나 만들다 원래 사동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어휘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원래 단어가 피동의 의미를 가진 것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 받다, 당하다, 입다, 피해를 입다 이런 것처럼 입다 같은 것도 어휘적 피동에 해당이 돼요. 단어 그 자체가 원래 피동의 의미를 갖는 경우, 단어 그 자체가 원래 사동의 의미를 갖는 경우, 어휘적 사동, 어휘적 피동을 얘기를 하는데 수능 국어 문법에서 사동 피동 표현은요, 어휘적 사동과 어휘적 피동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해되니?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기존 단어를 가지고 거기에다 어떤 작업을 해서 기존 단어를 사동의 의미를 갖게 하고 혹은 피동의 의미를 갖게 하는 작업을 배워요. 자, 예를 들어 봐봐. 자, 먹다는 기존 단어죠? 새로 만든 단어 아니잖아요. 기존 단어엔 사동의 의미도 없고 피동의 의미도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없는 기존 단어에다가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사동과 피동의 의미를 갖게 만드는 거. 요 작업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수능에서. 다시 할게. 기존 단어,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라 기존 단어 그 자체는 사동의 의미도 피동의 의미도 없다. 만약에 기존 그 단어가 단어 자체에 피동과 사동을 가진 걸 우리가 어휘적 사동, 어휘적 피동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공부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한테. 자, 그러면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단어에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를 붙여서 기존 단어에 접사를 붙이면 새로운 단어가 되죠.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기본형. 납득됩니까?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기본형이 되고 이렇게 아예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표현하는 사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을 기존 단어에 접사 붙으면 파생어잖아요. 그래서 파생적 사동, 파생적 피동이라고 부릅니다. 파생이란 단어에서 꼭 기억하죠. 기존 단어에 뭐 붙인 거야? 접사를 붙여서 새로 만든 단어. 새로 만든 그 하나의 단어로 사동과 피동의 의미를 실현할 때 우리는 이걸 파생적 사동, 파생적 피동이라고 그러고요. 단어 하나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단형, 짧은 형태의 사동 표현, 피동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단형. 이럴 때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에 대한 명칭이 사동사 내지는 피동사라고 불러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품사도 뭐예요? 동사입니다. 사동사, 피동사 만들어진 결과물은 무조건 동사예요. 무조건 동사예요. 자, 사동 표현의 자, 다시. 사동 접사, 사동 전미사는 이히리기 우구추에 시키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접사가 사용이 됩니다. 피동은 이히리기에 되다라는 접사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이 붙어서 사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을 형성한다. 사동사는 피동사, 새로운 단어. 두 번째 방법은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외부에서 보조용어를 갖다 쓰는 겁니다. 두 개의 단어의 나열로 사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길게, 그래서 장형. 한 단어가 아니라. 기존 단어 그대로 사용하되 보조용어를 가지고 와서 사동의 의미를 갖는 보조용어, 피동의 의미를 갖는 보조용어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이걸 우리는 통사적 사동, 통사적 피동이라고 얘기하면 통사적 문법에 어울리는 단어의 배열을 통해
형성하는 거 우리가 통사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파생적과 통사적이 반대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파생적은 뭐요? 아예 새 단어를 만들어서 실현하는 게 파생적 사동, 파생적 피동. 통사적은 뭐야? 새 단어를 만들어서 실현하는 것이 아닌 사동, 피동 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해요. 여기까지 됐어? 그때 보조형은 봅시다. 보조적 연결음이 개를 사용하면서 사동은 개하다밖에 없습니다. 개하가 들어있으면 그래서 사동 표현이에요. 무조건. 개하가 들어있으면. 자, 개대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피동 표현입니다. 아지다 어지다. 아지와 어지가 들어있으면 원래 띄었어야 되지만 여기서 붙였으면 걸로 나옵니다. 아지나 어지가 있으면 이것도 피동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는 약간 예외도 있지만 그냥 피동 표현으로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각보다 통사적 사동, 통사적 피동 구분하는 사동과 피동을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개하 붙어 있으면 무조건 사동. 개 띄고 대다가 붙어 있으면 피동. 아지나 어지 붙어 있으면 피동. 서술로 분석만 할 줄 알면 돼요. 문제는 여기가 어렵습니다. 이힐이기와 이힐이기가 겹칩니다. 이럴 때 사동이냐 피동이냐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파생적 사동, 파생적 피동의 경우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기의 핵심이에요. 사동표현, 피동표현에서. 잠깐만 볼게. 넓다라는 기존 단어는 사동도 피동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힐을 붙여서 어떻게 돼요? 넓히다가 되죠. 동사입니다. 넓게 만드는 거죠. 이럴 때 이게 그냥 동사가 아니라 얘가 사동 표현인 사동사라는 걸 니들이 알아채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없애다는 되게 독특한 접사예요, 애가. 없게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사동사. 사동 접사로서 독특한 하나의 것인데 그거는 지나가고 사동, 피동 구별하는 방법을 봅시다. 통사적 사동, 피동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띄어요. 개하 들어있으면 사동이고요. 개대나 아지, 어지 들어있으면 피동입니다. 무조건. 뭐가 헷갈린다? 파생적 사동, 파생적 피동 구분하는 게 헷갈립니다. 가보죠. 일단 서술어를 분석해야 된다. 이 서술어 분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본형인 어간 플러스 다. 기본형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분석한 기본형을 찾아낸 서술어가 새로 만든 단어인지 아닌지를 따집니다. 자, 새로 만든 단어라는 건 어떤 거였냐면 기존 단어가 있고 거기에 이히리기 우구추 같은 접사를 붙여서 만든 단어인지 의미를 고려해야 됩니다. 의미의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기존 단어랑 새로 만든 단어에. 그 유사성이 있고 거기에 접사를 붙여 만든 새로운 단어라는 게 아니라면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라면 그건 기존 단어라는 거 아니야. 기존 단어는 사동의 의미도 피동의 의미도 없지. 이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새로 만든 단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데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동도 피동도 아니에요. 틀린 표현이 아니다. 사동 피동도 아닙니다. 사과를 먹었다. 먹었다의 기본형은 뭐죠? 새로 만든 단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문장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 만든 문장이네. 새로 만든 단어네. 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목적어가 있느냐? 있으면 사동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무조건 사동이 또 되진 않아요. 피동편에서도 목적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어만 있다고 해서 바로 사동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어의 의도가 있느냐. 둘 다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개하다로 분석한다. 자, 개 만들다. 주어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으면 사동, 없으면 피동입니다. 자, 자연현상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의 의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연 현상에 어떤 의지나 의도가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있고 새로 만든 단어라면 사동 표현으로 우리가 읽어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문을 읽어보면 돼요. 자, 예를 봅시다. 자, 그는 그 책을 많이 읽는다. 그 책 많이 읽는다. 읽는다의 기본형은 읽다입니다. 새로 만든 단어예요? 아니죠. 얘는 사동부동 아무것도 아닌 표현입니다. 그냥 표현이에요. 그 책이 많이 읽힌답니다. 읽힌다의 기본형은 읽히다예요. 읽다에서 왔죠. 이히리기 우구추죠. 히 붙었죠. 새로 만든 단어죠.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지 찾습니다. 목적어 있어요? 목적어 없습니다. 지금 누구를 읽힌다, 무엇을 읽힌다 없잖아요. 그리고 책이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읽게 만든 게 아니죠. 의도도 없죠. 그럼 이거 뭡니까? 피동인 거예요. 요 순서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순차. 자, 새로 만든 단어야. 근데 목적어가 없어. 거기다 주어의 의도도 존재할 리가 없어. 피동. 없으면 피동입니다. 있으면 사동이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책을 읽힌답니다. 읽힌다의 기본형, 읽히다. 새로 만든 단어 맞습니다. 읽다에서 왔어요. 목적어 있죠? 누가 읽혀요? 누가 읽혀요? 선생님이 읽게 만들고 있죠. 읽게 만든다라는 의도가 있죠. 그러니 이거는 사동이죠. 목적어도 있고 의도도 있고. 됐니?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더 됐고, 됐고. 잠깐만. 자, 일단 이거는 몰라도 돼. 믿어지지 않는다. 어디 있지? 무조건 피동. 어디 있으니까 무조건 피동.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이거 봅시다. 이 치라고 하는 거는 이희리기 우구 추지 치는 없어요. 치는 강조입니다. 강조. 부딪다라는 것에 치를 붙여서 더 세게 부딪는 것을 우리가 부딪히다라고 하고요.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세게 미는 걸 밀치다라고 합니다. 문을 그냥 닫는 게 아니라 세게 닫는 걸 닫히다라고 얘기해요. 처음 보겠지만 이런 말을 씁니다. 강조입니다. 강조. 이건 피동사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이 문장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철수가 개에게 팔을 물렸다. 서술어 봅니다. 물렸다의 기본이요. 물리다. 새로 만든 단어예요? 맞죠? 물다에서 왔습니다. 물리다. 그럴 때 새로 만든 단어니까 일단 목적어도 있네요. 그렇다면 무조건 사동 아닙니다. 의도가 있냐가 문제예요. 근데 이게 사고야. 당한 거야. 사고야. 의도가 없어. 그러면 피동입니다. 목적어 있어도. 이해되죠? 근데 철수가 누구야? 강영욱이야. 걔 조련사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팔을 물게 만든 거야. 보고대 해가지고. 그럼 뭐야? 의도를 가지고 물게 만들었지. 그러면 이건 사동이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건 중의적이야. 이거는 이거 자체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문맥에 따라 이건 상식적으로는 사고겠지. 사고니까 바로 뭐다? 피동 표현으로 봐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어도 피동 표현을 봐야 되는데 사고니까 만약에 의도를 가졌다면 사동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흘렸다를 봐봐. 흘렸다의 기본형은 흘리었다인데 흘리답니다.
흘리다 새로 단어 만든다는 맞아요. 흐르다에 리가 붙은 거예요. 흘리다. 목적어 있죠. 그죠? 그가 땀을 흐르게 만든 것 같진 않은데 많은 땀을 흘렸다. 의도를 가지고 흘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흘림을 당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이게요. 상식적으로 보면 뭔가 어떤 몸을 많이 쓰는 행동을 했고 움직임을 가졌으면 그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땀이라면 표현 자체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사동 표현이라는 인식을 없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동 표현을 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자, 바람이 책장을 넘기다.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넘다에 넘기다가 있습니다. 새로 만든 단어죠. 책장이 넘어가다. 페이지가 넘어가다. 넘다. 예, 길을 붙여서 새로 만든 단어. 목적어 있죠? 발음이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을 거야. 자연현상인데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사동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해돼? 저 멀리 보이는 정상. 그 말은 뭐예요? 정상을 살리면 저 멀리 정상이 보이다. 보이다가 기본형입니다. 목적어 있어요? 없죠? 정상이 자기를 보게 만든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건 피동. 철수가 보여주는 화면. 철수가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게 만드는 거죠. 보이다가 기본형, 새로 만든 단어, 목적어 있고 의도도 있지. 그래서 얘는 사동. 이것 때문에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똑같은 보이다인데 하나는 피동, 하나는 사동. 어떻게 쓰냐에 따라. 자, 그가 쏟아지는 햇빛을 손으로 가렸다. 아지, 어지, 무조건 피동. 가렸다, 기본형 가리다. 새로 만든 단어? 아니죠? 가다에 니가 붙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의미가 완전 달라지잖아. 가리다는 그냥 기존 단어 그대로. 사동도 피동도 없는. 이해됐지? 아, 시간이 되게 애매한데.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사동 표현을 주동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주동 표현을 사동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피동을 능동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능동을 피동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용어에 대한 설명만 먼저 하죠. 고양이가 쥐를 먹었다는 뭐죠? 아무것도 아닌 문장입니다. 먹다가 기본형이잖아. 새로 만든 단어 아닐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에요. 먹혔다는 먹히다가 기본형이죠. 새로 만든 단어죠. 목적어 있는지 봤더니 목적어 없죠. 쥐가 의도를 가지고 먹게 만든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건 피동입니다. 똑같이 먹다를 가지고 먹였다, 먹이다가 기본형입니다. 목적어 있네요. 철수의 의도도 있죠. 이거는 사동인 겁니다. 자,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닌 문장은 특정 명칭이 없어. 대신 피동 표현이랑 짝이 되는 순간 얘를 능동이라고 불러. 아무것도 아닌 문장은 어떤 용어도 없지만 사동 표현과 같이 짝이 돼서 쓰이면 얘를 주동 표현이라고 불러. 똑같은 문장. 납득돼? 나는 김형근이란 사람인데 니들 앞에서는 선생이지만 학생들 앞에서는 자식 앞에서는 아빠일 거 아니야. 그런 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사동 표현의 반대 개념은 주동, 피동 표현의 반대 개념은 능동인데 100% 완벽하게 전환은 불가능하지만 전환할 줄 알아야 된다. 전환할 때 시험 문제가 뭐가 추가적으로 나오냐면 문장 성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나와. 쉽게 말하면 이걸 일로 가볼게.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 아무것도 아닌 문장으로 만드는 방법은 분석해내면 먹히 얻다잖아요. 이때 피동 표현이 된 이유는 히 때문 아닙니까? 히를 먼저 떼어서 먹었다의 문장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용어를 먼저 고치는 거예요. 문장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누가 먹었다. 무엇을 먹은 거죠? 문장을 보면 쥐를 먹은 거죠. 누가 먹었어요? 고양이가. 쥐를 먹었다. 고양이가 먹었다. 누가. 이렇게 살리면 됩니다. 그러면 피동 표현의 주어는 능동 표현의 목적어.
피동 표현의 부사어는 능동 표현의 주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그때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도 먹였다가 먹이 얻단데 이 때문에 사동 표현이 됐겠지? 이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서 만들어서 만드는 거죠. 그때 쥐르리라는 목적은 그대로 목적어, 고양이게라는 부사는 고양이가라는 주어. 원래 있었던 주어는 생략.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는 지금 몰라도 돼. 자 봅시다. 모두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다에 자연현상을 이렇게 피동편으로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누가 풀었는지 주체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능동편을 못 쓰는 거지. 봐봐. 날씨를 맞자 풀리었다 해서 리를 빼면 풀었다가 되겠죠. 많이는 그대로 살립니다. 많이 풀었다. 무엇을? 날씨를 많이 풀었다. 이상하죠?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이해됐지? 바람의 문이 열렸다. 열리었답니다. 얘를 능동편을 보면 리를 빼야죠. 열었다. 무엇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죠. 누가요? 바람이요. 바람이 문을 열었다. 별뜻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문학적으로 의인법은 사용하면 그렇게 문학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도 상식적인 일상 표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자, 고향에서는 많은 소를 먹였다. 먹이랍니다. 사동 표현이에요. 목적어도 있고. 근데 얘를 이를 떼가지고 분석을 하면 먹었다. 많은 소가 먹었다. 혹은 많은 소를 먹었다로 바꿔도 이상합니다. 고향에서는 많은 소를 먹었다. 이상하지? 이상해. 왜 그러냐면 이때 먹었다는 이세 의미가 아니라 사육하다, 키우다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를 떼버리잖아? 이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문장 속에서 이세 의미로 작동하면 이 문장이 이상해져. 뒷때는 바꿀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바꿀 수 있지. 고향에서는 많은 소에게 천연사료를 먹인다. 새로 만든 단어 목적어 있지. 뭐 마을 사람들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천연사를 먹이는 거겠지. 사동편이야. 이를 빼면 먹는다. 뭘 먹어? 천연사료를. 누가? 많은 소가. 어디에서? 고향에서. 이렇게 고치는 건 이세 의미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고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먹였다는 많은 소를 먹였다. 사육하다의 뜻을 땐 바꿀 수 없다. 자, 여기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정상 수업 하는데 월요일 날 보충 한번 할까? 월요일 날 월요일 날 1시 월요일 날 오전이나 일요일 날 저녁에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컵 전체 톡에는 올렸습니다. 그거 꼭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